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굴만 봐도 즐거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만나보고 싶던 바로 그 반가운 얼굴 박석순 교수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말 제대로 한 거죠? 예, 감사합니다. 뭐 영광이죠. 예. 오늘 한 번 더 말입니다. 예. 우리 전자파의 그 미스테리 한 그 공부 좀 하십시다. 하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번 이제 시기가 시기만큼 다음 차기 이 보수 정부에서 환경부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예. 그걸 좀 말씀드리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전자파에 대해서 뭐 할 게 많습니다. 이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있는데 오늘은 그 야생 생태계에 네.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네. 그 소위 말하는 그 1962년도에 나왔던 그 화학 물질에 대한 침묵의 봄. 농약 예. 침묵의 봄이죠. 그 지금은 이게 농약 문제보다도 더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인공 전자파가 자연 생태계에 네.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 진짜 침묵의 봄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요거 전에 제가 이제 침묵의 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2슬라이드 정도만 정리를 하면은 저 침묵의 봄이 62년도에 9월 27일 날 출간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굉장했죠. 뭐. 예, 굉장한 영향을 줬는데 이게 당시에 그 케네디 정부였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영향을 주게 된 것이 원래 이게 뉴요커라는 잡지에 네. 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나오게 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게 DDT하고 네. 농약의 유해성을 과거에는 뭐 저런 식으로 이도 잡고 몸에 들어있는 이도 예. 잡고 뭐 이랬던 거죠. 근데 저 사진이 있군요.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박 교수님은 저 학교 갈 때 저거 안 했습니까? 했죠. 했고 제가 썼던 그 환경 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이라는 책 있잖아요. 예. 거기에 저런 그림들이 다 나오지요. 예. 그러고 그 당시에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이제 이분이 62년도에 이걸 쓰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의 과학자문위원회에 가서 증언을 한 하고. 거죠. 그게 그 위에 사진이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that changes the world. 많은 사람들은 저게 이제 세상을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지금도 이게 무슨 이 고전이다 뭐 하는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지목했던 농약 그 히스테리는 너무 과장이 많고 맞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것이 이미 다 증명됐죠.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금지가 됐는데 이 자료가 이러네. 근데 금지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의 EPA가 원래 70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71년도에 7개월 동안 전문가 청문회를 했어요. 그 125명의 정인을 불러가지고 그 나오는 보고서가 9,362페이지의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청문회가 EPA에서 했는데 그때 EPA 판사가 뭔가 하면은 DDT는 나르 칼시노제닉 이게 이제 발암 물질도 아니고 인간에게 뮤타제닉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테라토제닉 저게 기형아를 유발하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 레귤레이션 그 규율에 따라 가지고 DDT를 사용하면은 그 프레시워터 피시 담수 물고기라든지 그 당시에 뭐 얘기했던 라이첼 칼슨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에스츄아린 하구에 있는 생물들 그 다음에 야생 새라든지 와일드 라이프의 야생 생물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딜레터리어스 이펙트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어요, 저게. 판단을 했는 71년이군요. 72 청문회를 EPA라고 하는 것은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rotection입니까? 우리나라 환경부 미국 환경청이죠. 우리나라 환경부 같은 건데 근데 이것이 이제 72년도에 이 사람이 윌리엄 리컬하우스 저 사람이 뭔가 미국 EPA의 최초의 환경청장이죠. 근데 이 사람이 72년도에 모든 분야의 사용을 금지를 시키면서 또 생산은 허용을 했어요.
그 처음에는 저는 또 생산을 허용하는데 사용은 금지하고 생산을 허용한 게 미국의 어떤 뭔가 생각인데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금지를 시킨 이유가 뭔가 하면은 과학적인 판단보다도 정치적인 판단이 가깝다는 거죠. 예.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베트남전이 끝나면서 고엽제가 터졌거든요. 베트남 고엽제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사회적 여론 때문에 이거를 금지를 시켰는데 또 하나의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세계보건기구는 그 세계보건기구 저희가 보니까 너무 눈치를 많이 보고 70년도에 먼저 저것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국제기구니까 무슨 뭐 어떤 규제 방법은 없지만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얘들이 다시 말입니다. 제어를 했군요. 제어가 했어요. 2006년에. 그 왜 저렇게 되는가 하면은 말입니다. 왜 저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말라리아를 이제 많이 격퇴를 했는데 저걸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DDT를 사용 안 하니까 모기가 확 늘고 예. 말라리아가 예. 번창하는군요. 예, 저때 70년도에 금지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남아프리카에서는 사용을 했는 거죠. 네. 쭉 사용을 하다가 96년대 와가지고 이걸 금지를 시켜보니까 확 늘어는 거죠. 저것 때문에 DDT 금지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제 말라리아 방역에는 지금까지 이것보다도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건 없다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다시 저렇게 이제 허용을 했는데 그 지금의 결론은 이겁니다. 바람직한 DDT 사용은 뭐냐면은 이 살충제의 용도가 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농업용이 있어요. 오. 농업용은 이것을 사용하지 말고 네. 헬스 질병을 위한 전염병 매개체 살충은 미니멈 사용하는 것이 네. 가장 바람직한 DDT의 사용이다. 근데 70년대에 저것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모르고 몽땅 금지를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흔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 DDT에 대한 뭐라고 좋은 점들 네. 경성살충제라 해가지고 하드 페스티사이드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DDT가 경성살충제예요. 경성살충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연계에 나왔을 때 쉽게 분해 안 되는 걸. 네. 그걸 우리가 팝스라 그러는데 말입니다. 네. 그 persistent organic pollutan트라 해가지고 네. 이 팝스라 그러는데 보면은 저게 나오죠. DDT가 뭔가 반감기가 15년이에요. 네. 자연계에 한 뿌려 놓으면은 분해가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때 하드 페스티사이드를 이제 많이 그 사용을 안 하고 경성살충제를 연성살충제로 바꾸게 한 거는 아주 그 훌륭하다는 거죠. 네. PCB 같은 저런 물질도 보면 자연계에 나오면 저렇게 오래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용 안 하죠. 저게 바로 PCB가 뭔가 변압기 같은 데 들어가는 건데 지금 사용 금지돼.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팝스 사용에 대한 또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은 훌륭한 저술이지만은 이것이 지금 중고 필독스가 된 거는 이게 지금 아직도 시대적인 착오고 지금 62년도 걸 가지고 말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로 과학적으로 지금이 레이첼 카슨의 저 침묵의 봄은 고등학교, 예. 대학교 이런데 필독스로 돼 있어요. 필독스. 예. 그 지금 시대적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저는 뭐 저 책도 내 없고 학교 도서관에서 내 빌려봤는데 여러 가지 사회 과학적인 모순이 내재되었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걸 말입니다. 환경 사기 했죠, 시리즈에 네. 한번 저걸 올렸습니다. 한번 찾아보면은. 근데 지금도 보면은 뭐 별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침묵의 봄이 대단한 고전이라 해가 올렸는데 아마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 쭉 나오고 제가 오늘 그러고 방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서울대 동창회 신문이 이제 네. 저한테 매달 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 별로 안 보다가 오늘 보니까 이번에 온 게 이게 나와요. 네. 서울대 지원자가 어떤 책을 읽었을까? 네. 2021년도에 말입니다. 많이 읽었다고 얘기한 10대 네. 중에 2위가 바로 침묵의 봄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의 환경 교육도 잘못되고 네. 이게 뭔가 하면은 뭐 한번 보십시오. 보면요. 이거. 네.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전부 이제 학교 선생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지. 예. 1번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예. 장지글러 이것도 엉터리 책인데. 예. 일본도 엉터리 책이고 예.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굶주리면서 해방이 됐고 예. 지금은 이제 사하라 이남에 예. 일부 그것도 정치적 이유로 예. 분쟁이 생겨 있고 이런데 이제 그 배달이 안 돼 가지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지 무슨 제도적 무슨 자본주의가 나빠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일본 이 책이 이제 그런 따위로 주장하는 엉터리 책이고 예. 이번 침묵의 봄 이것도 엉터리인데 엉터리. 3번 멋진 신세계 뭐 이거야 뭐 올더 석슬리가 쓴 책이고 미움받을 용기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도 엉터리 책인데 5번 예. 그다음 6번 이기적 유전자 사피엔스 엔트로핀 1984 죽은 시인의 사회 뭐 나머지는 그럴듯하네요. 근데 1번 2번 5번 이 다 엉터리 책이네요. 그래서 침묵의 봄 볼 게 아니고 제가 썼던 그 뭐야 환경 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 제가 지금 그걸 적어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번역해가지고 저 미국에 출간하려고 더 이상 뭐 별로 뭐 관심 있는 그 저 번역할 책도 없고 그 책은 지금 다 해가지고 민세대 나오거든요. 패트릭 무어가 썼는 그 종말론적 환경주의라는 거. 그리고 뭐 별로 그러고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반문화도 없고 하니까 제가 그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 그 45개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을 이제 영문으로 영역을 한 거죠. 영역을 해가지고 지금 외국에 출간하려고 하는데 그 책을 읽어야지. 그 책 읽은 사람들은 다 지금 뭐 제가 지금 교양 과목에 그 숙제를 내주니까 학생들이 제 강의보다도 그 책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번역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침묵의 봄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읽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이제 전자파 침묵에 대한 이야기. 전자파로 침묵의 봄이 진짜 오느냐. 저 보면은 저런 나오죠. 수많은 식물과 동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무지개에 이제 그 나오는 건데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말하십시오. 지난번에 여러 번 이야기한 지구에는 원래 전기가 있었잖아요. 전기 그기는 저 벼락도 치고 했던 거죠. 전기, 전자기장, 전자파가 있고 그것은 지구, 태양, 위성, 우주에서 와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전기 안에 있고 우리가 지금 뭔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지구 생명체가 여기에 적응하고 이용하고 진화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인공전자파로 흔들리니까 지금 침묵의 봄이 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여기 보면은 지금 옆에 나와 있지만은 말입니다. 그 책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저 이야기예요. Research showing the loss of over 2.9 billion. 29억 마리의 새가 지금 지금 저 몇십 년 만에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그 자료도 제가 저 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와 맞는가 싶어 찾아보니 맞아요. 지금 저 29억 마리의 새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 그것도 사라진 것도 거의 정확하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어요. 뭔가 하면은 숲에 사는 새는 22%가 줄었고 바닷가의 쇼아버들은 37%. 그래서 초지에 사는 거는 지금 53%나 지금 줄고 있다는 거죠.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죠. 뭐 이런 거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전부 다가 뭔가 미그러토리, 철새들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 전자파에 의해 가지고 새들이 지금 자기 집에 못 돌아가고 뭐 이런 게 지금 많은 거죠. 많고 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새와 벌이 가장 피해가 큰 것 같아요. 지금 저 보면은 좀 타임지 표지에도 지금 벌이 사라진다. 그 콜로니 콜랩스 디소더 저게 뭔가 벌떼 붕괴 현상이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고 뭐 합대는 지금 2012년에서 13년 겨울에는 31%나 사라졌다. 저런 게 이제 보고가 되니까 타임지 표지에도 저게 나오고 하는 거죠.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벌하고 이 새가 사라지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농약이 있냐. 바로 저 EMF 레디에이션. 저게 전자파는 거예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레디에이션.
그 다음에 뭐 에일리언 저게 뭔가 하면은 저 외래종들이 들어가지고 이제 네. 잡아먹고 뭐 그러고 무슨 병균이냐 지금 잘 모르는데 말입니다.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지난달에 사일런트 얼스 데이브 굴슨이라는 저 사람이 제가 어제도 이제 메일 주고받았는데 저 사람이 영국에 있는 교수인데 말입니다. 네. 지금 저 사람의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지구의 그 곤충들이 특히 벌 같은 게 지금 사라진다. 근데 보니까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누가 번역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출판사에서 누가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벌이 사라지고 새가 사라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환경부도 이런 걸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전혀 탄소 중립한다고 말도 안 되는 뭐 기후변화 한다고 지금 이게 분명히 지금 오고 아니 있는 지금 탄소 중립 기후 변화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중국도 뭐 이 전력난이 오고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뭐 난리가 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안 하고 이게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 책에 나오는 것들을 좀 가겠습니다. 보면은 무슨 불때 붕괴 현상을 먼저 보면은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저런 말을 했답니다. 지구에서 벌이 사라지면은 4년 인간은 4년밖에 못 산다. 예. 그러면서 이제 벌이 없으면은 이게 수분이 안 되잖아요. 폴리네이션. 네. 그게 안 되면은 식물이 못 자라고 동물이 못 자라고 결국은 사람이 이제 식량 문제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먹는 그 100가지의 그 식품 작물 중에 70%가 이 지금 수분에 의한 거고 그것이 지금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한다. 그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금 벌이 사라지면은 지금 우리 식량의 문제가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 벌이 있을 때는 저런데 벌이 없으면 지금 지금 저런 식이 되니까 벌 사라지는 걸 우리가 봐야 되고 이런 재밌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봉침의 말입니다. 네. 이게 좀 엔티에이징 이게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 게 들어있는 거죠. 네. 그 뭐야 졸리 안젤리나 졸리 같은 사람들은 봉침을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회사가 보니까 봉침에 안티에이징을 뽑아가지고 네. 저거를 이제 뭐 상품화하고 하는 상당히 그 벌이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안티에이징도 하고 근데 오늘 이제 벌 이야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벌이 사라지는 것을 최초로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영국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르코니 그 전자통신 연구했던 분이죠. 예. 네. 지난번에 우리 이거 심장병으로 네. 죽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 노벨상 탔는데 저 화이트 섬에서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이 전파 실험을 한 사람이지. 저 사람이 원래 저거에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당시에 영국 가서 다 일을 했는 모양인데 저 화이트 섬이라는 데가 뭔가 하면은 저쪽으로 이제 주로 배가 많이 지나가고 하니까 저기에서 통신탑을 세워가지고 1901년도에 2개 통신탑이 저 화이트 섬에 생겼고 이 1904년도에 2개 생겼는데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무지개에 나오는 겁니다. 1901년에 마르코니가 세계 최초로 장거리 무선 전신을 보낸 영국 남해안에 있는 작은 섬에서 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네. 바로 저기죠. 화이트 섬에서. 근데 1906년에 이래가지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라디오파 밀도를 가진 그 섬에는 벌들이 다 사라졌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때 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영국의 교수들이 와가 조사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나와 있어 보면은 수천 마리의 벌들이 날지 못하고 그들의 벌통박 땅 위에서 기어다니고 죽어가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영국 본토에서 저 섬 말고 저 본토에서 수입된 건강한 벌들은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죽어가기 시작했다. 저게 이제 전파 때문에 벌들이 사라지는 최초의 이제 기록으로고 저 책에서 나와요 보면.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그 스페인 독감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코로나보다도 이제 근데 지금은 스페인 독감보다도 지금 코로나가 더 많이 죽었답니다. 사람들이. 네. 그것도 많이 죽었죠. 근데 스페인 독감 전 벌이 먼저 신호를 보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 1917년에 미국이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이 참전은
그 1889년에 미국에서 전기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전기 보급만큼이나 갑자기 일어났고 무선 방송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왔다. 그때 이제 세계 대전이 나면서 무선 방송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 경고 사인을 보낸 것은 벌이었다. 네. 바로 그 책에 나오는 겁니다. 1917년 미국이 전쟁에 돌입하자 서둘러 지역 배치를 변경했는데 미 해군은 이미 버지니아주 알링톤의 거대한 송신기 한 대와 파나마 운하 지역, 저기가 이제 배가 지나가야 되니까 데리엔의 두 번째 송신기가 있었다. 또 샌디에고 태평양 연안에 그 샌디에고 세 번째 송신기는 1917년 5월에 또 하와이 진주만에는 네 번째는 그해 10월에 그리고 필리핀에도 이게 다섯 번째 미국이 다 이제 그 저걸 다 전쟁하기 위해 가지고 카비테의 다섯 번째 12월 9일 날. 그러고 또 오면은 해군은 또한 뉴저지주 내가 있었던 그 뉴저지주 터커튼과 뉴브런스윅 저기에 또 무선국을 세우고 뭐 17년 말엽에는 이 13개의 무선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로질러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미국 군인들이 사용했던 이 라디오파 보내고 받고 하는 1차 세계대전 때. 근데 재밌는 내용이 있어 제가 근데 미국이 저걸 하면서 말입니다. 민간 사용은 금지했답니다. Banned private use. 그러니까 군만 이제 전쟁하기 위해 가지고. 군 말고는 라디오파 통신을 못하게 하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무지개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예요. 그 17년도에 저런 식으로 라디오파 통신을 하고 뉴저지 주의 이 터커튼과 뉴브런스윅이 바로 내가 있었던 그 대학인데 우리 딸도 저기에서 태어났어요. 뉴브런스윅. 저기에 1차 세계대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 보니까요. 1918년 8월에 미국 뉴저지 주에서 발간한 신문의 기사 내용이다 하는데 약 300통의 벌을 키우고 있던 오랜 경력의 전문 양봉가인 맘모스 카운티도 거기 그 가까이인데 보면은 모간빌의 찰스 실케는 농장의 벌집에서 상당수의 벌이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땅이 꺼진 곳 나무주와 돌 위에서 수천 마리의 죽은 벌들이 누워 있고 수천 마리의 죽어가는 벌들이 무리를 지어 벌집 근처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게 지금 라디오파를 쏘니까 그게 그 당시에 나왔던 신문들을 가지고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인플루엔자는 명백히 1918년도 초 미국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 스페인 인플루엔자가 독감이 스페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에서, 미국 군대에서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미국 함정, 항구, 해군 기지에서 발생하여 미 해군 선박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우리나라도 이 스페인 독감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잘 보면 몇십만 죽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3월 말과 4월 말 이 질병은 민간인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스페인 독감 전에 라디오파를 미국에서 이게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썼고 그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지구 전자기장의 교란을 가져와 가지고 인플루엔자도 생겼고 그리고 그때 벌도 이런 식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지개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1920년대 초죠. 예. 근데 그 당시도 아주 독특하게 사람 이동이 별로 없었는데 말입니다. 일본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었어요. 스페인 독감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또 라디오파에 이제 이게 방금은 라디오파 때문에 벌이 사라지는 그 이야기고 새도 사라진 거예요. 새에 대한 라디오파 영향은 1930년대에 처음 발견되었다. 바로 이 전서구 말입니다. 편지 보내는 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편지를 저런 식으로 보냈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찰스 헤이만이라고 미국의 비둘기 경주 스포츠. 지금도 미국에서는 저거 비둘기 경주 스포츠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비둘기를 날리고 우리 경마하듯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고 찰스 헤이만과 전 육군 비둘기 군단이 있었던 거죠. 단장이었던 오터 마이어 소령은 라디오 방송 확대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을 시기에 비둘기들이 길을 잃고 있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외관상으로는 비둘기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고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당시에 이 비둘기 부대 비둘기를 저런 식으로 싣고 다니면서 뿌리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지고 다니고 뭐 네. 이 비둘기 훈련도 시키고 이게 비둘기 네모바이랍니다. 근데 이걸 사용을 했는데 그때 라디오파를 쏘니까 이게 제대로 말을 안 듣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때 이 기록이 있는데 이게 비둘기도 이게 여러 세대를 거치면은 말입니다. 네. 라디오파에 적응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이게 인공 전자파가 나오니까 자기가 원래 이용하던 그 지구의 전자파보다도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적응을 했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었지만은 이제 그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은 잊혀졌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러면 다시 이 지금 라디오파의 전파에 문제가 됐느냐? 바로 이 휴대전화 안테나예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휴대전화 안테나 타워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게 이제 네. 방사선이 전자파 방사선의 환경 수준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아졌다. 네.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네. 여기 보면은 흰 황새 같은 것들이 안테나 부근에서 전 새들은 뭔가 하면은 새끼가 다 죽는 모양이에요. 새끼가 죽고 이게 뭔가 하면은 영국에 있는 집참새 하우스페로가 급속히 줄어드는 거지. 특히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안 주는데 식스 메트로라는 게 저게 뭔가 하면 도시예요. 6개의 도시에서 저 참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스페로가 사라지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 그 휴대전화 저거 있잖아요. 저 타워 있잖아요. 지금 저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벌이 뭐 잘하지. 굉장히 말이 많았다가 요즘 좀 조용해졌거든요. 네. 그 벌도 이제 약간 적응이 되나요? 적응도 된대요. 오. 적응도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그 보면은 책에 보면은 적응되는 이유도 나오더라고요.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적응은 좀 되는 모양인데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는 피해가 있는. 저런 만화도 있어 보면은 뭐 우리 새가 중계기 안테나 폭파해 버리자 뭐. 지금 외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황조롱이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영국에 보면은 영국의 황조롱이가 캐스테렐인가 뭐 저게 급속히 줄어들었잖아요. 네. 가디안지에 나온 거 보면은 저렇게 지금 뭐 전체가 지금 2018년도를 100으로 하면은 지금 거의 뭐 95년도부터 한 상당히 많이 줄었죠. 지금 계속 휴대전화 안테나가 설치된 후 인근 지붕에서 매년 번식하던 황조롱이 전반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전혀 지금 조사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한 번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무지개에 나오는데 1998년도에 뭔가 하면은 그 이리디움 폰이라 해가지고 네. 위성으로 가지고 하는 저 휴대전화가 네. 저기에 있으면은 뭔가 배에서도 통신이 되고 네. 극지방에서도 되고 히말라야 산 같은 데 올라가서도 되고 뭐 네. 저것 때문에 저걸 이제 통신 서비스를 했는데 지금은 저게 영업이 안 돼 가지고 상업 서비스는 포기를 하고 군사용으로만 저걸 이제 하는 모양인데 한번 보십시오. 저때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일랜드의 뉴로스 앤 뭐 디스트릭트 비둘기 클럽의 그 사무총장 짐 파워는 95년경에 시작된 새들이 사라지는 이 비둘기 클럽 자기들이 이제 새가 자꾸 사라지니까 자기가 위성 텔레비전과 이동통신망으로 망 탓으로 돌렸다. 그 이야기는 아일랜드 타임즈의 일면을 장식했다. 그때 이제 뉴스 신문에 났던 거지. 네. 두 사건 안테나 타워의 급증과 심각한 비둘기 개체수 감소 문제는 모두 97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에서 한번 보시죠. 98년 10월 초에 비둘기 경주가 그때도 비둘기 경주 지금도 하는 모양이라고요. 곳곳에서 재앙으로 끝나고 새의 90%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2주간 미국 전역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새들이 말입니다. 흙간에서 모이통에서 뭐 창문 선반에서도 나타난다. 때로는 비를 맞으면 그냥 서 있기도 한다. 라고 워싱턴 포스트 기사의 첫 단락은 이렇게 시작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그게 뭔가 하면 버지니아주 뉴마켓에서
펜실베니아주 알렌타워에 이르는 경주에 참가한 1,800마리의 새 중에서 1,500마리가 사라졌는 거예요. 네. 그게 사라진 게 바로 위성 통신 서비스가 시작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서부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르는 경주에서 900마리 중 700마리가 안 돌아오고, 피츠버그에서 브루클린, 뉴욕 브루클린이죠. 거기에 뭐 350마일, 그러니까 563, 저게 한 서울 부산보다 더 먼 거리. 네. 거기에서도 1200마리 중 1000마리가 끝내 나타나지 않다. 그리고 뭐 그 나오는 이야기, 아주 적은 수의 야생 새들이 날고 있었다. 그 매들은 사냥하러 나가지 않았다. 기러기가 이렇게 V자 형태로 해야 되는데 온 하늘에 흩어져 있었고, 바로 저 서비스 할 때만. 갑자기 새들이 방향을 잃은 2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방아쇠는 분명 인공위성으로부터 비처럼 떨어지는 마이크로웨이브 대량 살포였다. 그런데 그때 뭔가 하면은 98년 9월 23일 날 모토로라에서 새로 발사한 66개의 이리디움 위성, 바로 저 이리디움 폰이죠. 전 세계 모든 곳에서 2,000여 명, 그때 2,000명의 시험 가입자들이 있었는데 그걸 쏘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다들 뭔가 하면 언론에 저런 신문에 낳는 것들. 네. 이게 이제 저걸 보이지 않는 무지개 쓴 사람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책을 다 썼던 거지. 네. 이것도 원리도 있어요. 그 원리는 이 전자파 침묵에 보면 이 책에 잘 나와 있는데 보면은 벌이나 새가 사라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벌이나 새와 같이 날아서 이동하는 야생 생물은 전자파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크립토크리디움이라는 이런 물질이 있답니다. 네. 크립토크리디움이라는 이 물질은 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벌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고 이동 방향을 찾고 또 생체 시고 밤낮도 이게 이제 하는 모양인데 네. 이게 이제 이 휴대폰이나 중계기 안테나가 방해를 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크립토크리디움 그 얘기를 계속해요. 이것도 그러고 방향도 찾지만은 면역 체계도 이게 조절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거죠. 청록색과 자외선,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자외선을 흡수하여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꾸는 광학 반응도 하고, 뭐 빛을 감지하고 생체 시계 조절하고, 또 이게 가지고 재설정도 하고, 뭐 우리 미국 가면은 생태 시계 재설정 하듯이 네. 쟤도 재설정하는 거예요.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크립토크리돔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구 자기장보다도 세기가 약한, 우리가 쓰는 인공 전자파가 지구 자기장보다는 약한데 인간이 만든 진동 영역에 의해 심하게 손상된다. 이 손상이 되니까 이 곤충과 네. 새가 가진 태양과 자기장을 이용하는 항법 기능을 저해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벌떼 붕괴 현상, 철새와 나비의 감소, 예. 그리고 생물들의 면역력 약화 뭐 이런 거를 가져온다. 근데 이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 네. 자기장을 감지하는 동물들이 많아요. 보여요. 철새. 물 속에도 그렇겠죠. 장거리 이동하는. 그렇죠. 바다 거북들. 네. 철새, 바다 거북, 벌, 초파리, 연체동물, 물고기, 도롱뇽, 박테리아까지 저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감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그랬나 보니까 이 최초로 이걸 알은 데가 뭔가 하면은 유러피안 로빈이라 해가지고 울새에서 독일에서 저걸 처음 알아내는 모양이에요. 1966년도에. 지금 그러고 뭐 이 새들에서는 이게 다 이 장거리 이동하는 철새들은 많이 그걸 하는 모양이라요. 근데 이게 지금 저런 식으로 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비도 왜 멀리 가는 있잖아요. 네. 그 이동하는 저걸 지구 자기장을 가지고 하는데, 이 재밌는 자료가 있어 내가 했는데 뭔가 하면은 이게 원거리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네. 얘들은 지구의 자기장하고 태양의 위치를 주로 이용하고, 네. 중거리 이동하는 거는 뭔가 하면 고속도로 같은 큰 길 있잖아요. 이걸 그리고 냄새를 감지한답니다. 그 근거리 집에 있는 뭐 제비라든지 참새 이런 것들 가까이에 있는 지형 지물들을 이용하고. 네. 근데 저게 벌써 다 이제 밝혀진 거죠. 밝혀졌는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장거리 이동하고 자기장을 이용하는 이런 생물들이 네. 이게 이제 인공 전자파에 의해 가지고 되고 일부 이제 적응도 하지만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는 네, 사실. 아니고 좀 미주 대륙에 가면 멕시코에서 저 예, 맞아요. 캐나다까지 날아가는 예, 예. 나비들이 있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 나비들이 지금 간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나비들이 자기장, 그 예. 모나 콩강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이름이 예,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지금 그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말고도 말입니다. 곤. 예. 곤충에 보면은 이게 개미들도 말입니다. 이건 실험 그 동영상도 나와 있어 보면은 개미들이 휴대폰 틀면은 저게 딱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저게 이제 개미들이 전기를 감지하니까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개미들한테는 저게 좋게 뭐 보이는 모양이죠. 그게 또 원래는- 자기한테 뭔가 느껴지니까 어. 가서 이제 그래 장비 손상도 되고 말입니다. 개구리도 보십시오. 개구리도 이게 안테나 전자파 영역에 그걸 하니까 사망률이 90%예요. 근데 그걸 이제 차단을 하니까 패러데이 케이지 안에 차단하니까 4.2%로 줄었다. 재밌네. 그렇죠. 여러 가지 연구가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휴대전화 사용을 해가지고 중계기 안테나에서 나오는 높은 이 마이크로파는 자연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식물도 한번 보십시오. 식물도 저기에 이렇게 잘 자라던 것이 저기다가 이제 안테나 가까이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 모르고 지나가는데 저 나뭇잎이 안 자라잖아요. 또 거기다가 저거는 이제 스페인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보면은 저게 뭔가 하면은 가운데 있는 저 보면은 우리 그 왜 그 속도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예. 속도 감지기로가 쏘니까 저기 저 옆에 있는 저 무슨 이름도 복잡하죠. 버님인가 뭐 저게 지금 저 안 자라잖아요. 피해가 있고. 그러네요. 네덜란드 더치에서는 지금 와이파이 존에 가까이 있는 것도 지금 우리는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쓰잘데기 없는 기후변화 공부한다고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뭐 한다고 지금 저걸 해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또 하나는 이 저 전자파 침묵에 보면 여기 나오는 책인데 벌써 미국의 조력보호위원회하고 산림보전위원회가 수백만에 달하는 철새가 휴대폰 중계기 안테나 타워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방사선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타워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연방통신위원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있는 거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지금 보십시오. 인간에 의한 지구 전자기장 교란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위에 인공위성, 위성 TV 뭐 거기다가 우리 휴대폰 그라운드 웨이브부터 해가지고 그게 지금 저 이온천까지 지금 라디오파를 쏘가지고 지금 우리 봤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지금 보면은 2017년 기준으로 지구 주위를 도는 모든 종류의 인공위성은 총 1,100개가 가동되었다. 네. 굉장하군요. 그렇죠. 2019년 말에 이미 2배가 되었다. 2020년에는 여러 회사들이 각각 500개에서 42,000개의 새로운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지금 지금 현재 지금 2만 개가 지금 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42,000개고 지금 2만 개의 위성이 각각 500만 와트의 빔을 밑에서 쏘니까 완전히 뭐 얼마나 해악이 있을지는 몰라도 어떻든 전자파 샤워를 하는군요. 샤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회가 전자파 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와 새, 개구리, 벌, 나무, 우리 인간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생명체에 끼치는 위험한 영향에 대해서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제가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전자파 침묵에 보면 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라든지 지금 너무 아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책을 한번 꼭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쓸데없는 62년도에 나와 있는 침묵에 볼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그 문제는 이거고 그리고 제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책 전자파 침묵의 봄 그다음에 이 책을 이제 몇 개 번역해 가지고 전자파의 중요한 걸 하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희상이라는 분이군요. 예, 이희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전자파 피해자지요. 지금 저 전자파 과민증이 있는 분이죠.
3년 동안 자기가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거를 네. 일종의 병상일기처럼 음. 그 이분이 이 책을 보니까 내한테 이걸 가지고 보내고 이분이 그 저 내용을 이래 보니까 뭔가 하면은 의학 서적보다 나은 거예요. 의사도 아마 우리나라에 이만큼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의사를 할 때 의학을 공부할 때는 못 배웠으니까. 이분은 자기가 직접 전자파의 피해를 받고 그 문제에 대한 전자파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네. 지방에 가가지고 혼자서 이제 이걸 책까지 사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자기가 이 책을 쓰려고 그 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번역한 이 책을 다 구해가지고 읽고 예. 거의 한 400페이지. 이분은 지금 뇌 손상을 당하고 있다는. 아, 근데 손상된 거를 이분이 또 회복을 했다고요. 자기 나름대로. 여기 보면은 치료법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이게 보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하는 모양이라. 의사들이 이게 전자파의 피해를 당하면은 한 번만 한 곳에만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이 통증이 나오는 거죠. 그 통증 부위들이 복잡하니까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던 거죠. 네. 근데 이분을 거기에 저한테 여러분들이 찾아왔어요. 미국에서 찾아온 분도 있어요. 미국에서 뭐 교포도 제 연구실로 찾아와 가지고 제 책 보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뭐 자기가 변압기 밑에서 하숙하다가 뭐 했다는 뭐 대학원생도 있고 네. 별 사람 다 있어요.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전화만 자기가 계속해서 뭐 안테나 못 세우게 무슨 뭐 이야기했다는 분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한번 직접 네. 나와서 얘기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제가 그 줌으로 가지고 이분하고 이분이 겪었던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줌으로 가지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 따로 갖고 있는 제 어디 강의하고 이런 것들 올려놓는 그 박석순의 부국 환경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분하고 했던 거를 조금씩 올리려고 합니다. 올려놓고 여기도 소개도 좀. 소개도 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야, 근데 이분이 이 책을 내가 볼 때는 이게 의사들도 이런 책 자기가 못 겪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도 보면은 마법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전자파의 중요성, 자연 생태계의 문제, 우리 인체의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가 지금 못 느끼고 있으니까 거짓말 같다 뭐 이런데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게 못 느끼는데 우리도 피해를 당한다니까요. 네.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네. 이명이라든지 이게 조금 있으니까 우리 담배 그래 한두 가지 피워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똑같은 거지. 근데 담배 한두 가지만 피워도 심한 사람이 있고 네. 술을 한두 잔도 못 마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분명히 지금 그런데 이게 전자파에 민감한 사람 지난번에 유전적으로 효소가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 전체 인구의 5 내지 10%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밝혔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 나서 가지고도 해야 되고 네. 각자들도 이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읽어보고 책 제가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상당히 분량이 있네요. 이분이 또 혼자서 이걸 누가 그림도 그려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그림까지 그렸다니까요. 자기 신체에 대해서.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의사도 이런 책 못 쓸 겁니다. 의사도 이 분야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줌으로 이분이 또 이제 예. 시골에 계시고 하니까 줌으로 제가 이제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또 여기서 또 소개도 하고 할 테니까 네.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전자파 뭐 얘기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차기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문제, 환경 정책 문제. 환경 정책, 환경부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예. 뭐 그런 문제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